제가 재밌는 얘기 할까요? 지금 여기 석 장 넘겼는데 근 1시간 소모됐죠. 근데 본론 들어가도 못했는데 이 논문 중국에서 발표하는 걸 나더러 20분 하래요. 설명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미리 이놈을 번역을 해가지고 가서 온 사람한테 다 나눠주고 나는 딴 얘기 하다 내려와요. 도저히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뭐 이제 논리 20분, 치료하는 실습 20분 이내 가지고 40분을 이제 배정받아서 이번 학술대회 발표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이제 조금 빨리 느리면 여기에 이게 1, 2, 3, 4 이렇게 하고 내놓은 거는 이제 뭐냐고 하면은 하나하나 요점 정리를 해줬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넘기고 내용만 읽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앞에 논리편을 이해하면은 그냥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런 식으로 진단을 이제 하면은 이제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밖에 나가서 많은 부분이 부딪히는 게 그래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교육을 받을 적에는 분명히 이게 맞아서 본인은 하는데 남한테 하라고 하면 안 해. 맞죠? 그 남한테 하라고 하면 안 한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고 하면 여러분들이 상대를 이해시키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 본인만 이게 맞아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남을 이해시키려고 하면은 내가 정확히 하나하나 요점 정리를 해서 병을 나도 이해하고 남을 이해시키려고 하면은 병명을 하나씩 이제 구체적으로 해서 이제 두통하면 병명마다 나눠놨거든요. 그래서 이 설명은 이제 이 논문 내용의 일것만 보고 여러분들이 앞에 강의 들어가고 연결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에 이거 올려놓을 적에도 이 논문까지 파일로 여러분들이 뽑아보라고 그냥 같이 올려주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두통이라고 하는 건 지금까지 얘기 많이 들었죠. 두통의 원인은 뭐야? 뇌 속에 산소 부족이 원인이다. 그런데 산소는 혈액을 통해서만 공급된다. 맞죠? 혈액은 혈관이 열려 있는 만큼만 공급된다. 그럼 이 말을 그대로 풀으면 혈관이 막혀서 혈액 공급량이 줄어든 만큼 산소가 부족해지면 그게 바로 두통의 원인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게 되면 뇌 쪽으로 들어가고 나가는 쪽에 혈관을 막고 있는 어혈을 빼서 혈액 공급량을 늘려주면 혈액 공급량이 늘어난 만큼 산소 공급량이 늘어나서 보충이 되면 두통은 저절로 치료된다. 그 혈점이 어디냐? 1번, 9번이다. 이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꼭 두통하면은 그 뒤에 토를 다른 게 있어요. 뭐냐고 하면 혈액 속에 이렇게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져서 혈액 속에 산도가 높아졌고, 산도가 높아진 합병증으로 혈액 속에 본질적으로 산소가 부족한 경우는 어디를 또 빼주면 될까요? 8번 신간혈이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8번, 1번, 9번을 빼주고 치료되지 않을 두통은 없다. 시원하죠? 819를 빼고 치료가 안 되는 두통은 지금까지 아직 못 봤습니다. 근데 1번, 9번만 빼줘도 적어도 97%는 두통이 완치가 됩니다. 그러면 두통이 치료가 됐다고 하는 것은 뇌 속에 산소 공급량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산소 공급량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혈액 공급량이 늘어났다는 얘기고, 우리가 1번, 9번 두피, 외피에서 뺐어도 두개골 안쪽으로 혈액 공급량이 늘어났다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이제 이치로 진단을 하게 되면요. 이제 그 다음에 자폐증, 여기를 읽어줄게요. 이건 세 번째네. 두 장 넘겨졌나? 두통. 그 다음에 기억력 감퇴, 치매, 망상장애. 그래 이제 왜 이거를 두 번째 이렇게 묶어놓냐고 하면은 기억력 감퇴하고 치매하고 망상장애는 같은 원인에 의해서 발병하는 증세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함께 묶어놓은 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요점을 정리해주면 뇌혈관이 막혀 혈액 공급량이 줄어들면 뇌세포 분열 기능이 떨어진다. 뇌세포는 컴퓨터 파일처럼 정보 입력 기능을 하는데 뇌세포가 분열을 할 때마다 기존 정보를 새로 분열된 뇌세포에 넘겨주고, 세포 분열로 정보를 넘겨줄 때마다 과거의 기억은 엷어진다. 뇌세포 분열 정지로 공파일이 형성되지 않아
현재의 정보는 입력되지 않고 과거의 기억만으로 사는 증세가 치매이며 뇌세포 분열 정지로 과거의 강한 기억을 반복하며 키우는 증세가 망상장애다. 치료점은 1번, 9번, 8번 일어났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만 정리합시다. 우리가 치매라고 하는 거는 치매라고 하는 병의 그 정의를 내리면은 뇌세포는 끊임없이 세포 분열을 할 때마다 이 공테이프가 만들어지는데 공테이프가 있어야 현재 접하는 내용이 그 공테이프에 입력이 되면은 과거의 생각과 합틀려서 합리적인 사고력을 도출할 수 있다. 근데 뇌세포가 분열 기능이 정지돼 버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현재 접하는 내용은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뇌에 입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과거의 기억만으로 사는 게 바로 치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단순히 치매로만 멈추고 맙니다. 근데 망상장애라고 하는 거는 뭐냐? 과거의 기억 중에 어떤 충격이 큰 내용이 머릿속에 입력이 돼 있으면 그 생각이 반복적으로 자꾸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충격적인 내용이 설령 내가 아까 전 시간에 이렇게 설명하죠. 자식이 죽었다든지 큰 사업을 해도 큰 채무를 졌다든지 누구한테 큰 낭패를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 그 기억이 엷어지려고 하면은 뇌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그 정보를 넘겨줄 때마다 그것이 기억력이 엷어져야 되는데 뇌세포가 분열이 정지되면은 이 기억이 엷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생각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그 생각이 커지고 그 생각이 내 육신을 끌고 가면 그게 바로 미친 장애고 행동에 옮기지 않고 생각만 하면 그게 망상장애다. 이해됐죠? 그러면 망상장애든 치매든 뇌세포 분열 기능을 회복시켜줘야 치료가 된다. 정리됐죠? 그 다음에 자폐증. 신장과 간 기능 저하로 많은 양의 혈전 어혈이 생성되고 그 어혈이 1번, 9번, 17번 혈을 막으면 뇌 속의 피의 유속이 느려지며 고인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부패하던 약산, 중산, 강산으로 혈질이 강산성화된 후 강산의 산화작용이 뇌끼리 정보 전달하는 정보 전달 물질을 녹여 뇌의 각 정보가 통합되지 않기에 합리적 사고력을 도출하지 못하는 증세가 자폐증이다. 전 시간 설명과 똑같이 떠났죠. 그래 자폐증은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외형적의 신체 외형은 정상인과 똑같이 생겼는데 얼굴이 바보처럼 생기든가 아니면 뼈가 기형적으로 이렇게 틀어지는 현상이 두 가지가 혼용되면서 오는 자폐증이 있고 외형은 멀쩡한데 정신만 자폐증이 있고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그 뜻이에요. 알아듣겠죠? 그럼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분류될 수가 있느냐? 쉽게 얘기해서 뇌 속에서 뇌끼리 정보 전달을 하는 그 신경선 정보 절단 물질이 산화작용으로 녹아서 그러니까 피가 못 돌고 고인물이 시간이 지나서 부패하듯 산도가 높아져서 강산의 산화작용이 정보 전달 물질을 녹여서 생각이 통합되지 않아서 이 부분만 고장이 나서 자폐증이 발병된 경우에는 외형은 전혀 자폐증 표가 나지 않는데 정신적으로만 자폐증 경우가 있고 자폐증인 환자 외국이든 국내든 어때요? 얼굴이 보면 비슷하죠. 바보처럼 푹 퍼져 보이고 부어 보이고 또 거기다가 얼굴이 틀어지거나 또 몸이 기형적으로 틀어진 경우가 두 가지가 혼용되면서 오는 자폐증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형적으로 기형이 틀어지는 원인은 뭐냐고 하면은 우리 몸은 어때요? 전 시간에 강의 들으면은 우리 인체는 근육이든 세포가 됐든 모든 거는 뇌파, 전류에 의해서 수축 팽창한다 그랬는데 특정 부위에 연결된 신경선의 피복이 벗겨져서 부분적으로 뇌파가 약해되면 그쪽으로 피가 못 돌고 피가 못 돌면 근육이 경직돼서 우리 몸이 기형적으로 틀어지거나 퍼져 보이는 증세는 바로 신경선의 피복이 벗겨진 것이 합쳐진 거다. 그러면 신경선의 피복이 벗겨진 부분은 어디냐? 9번, 53번 위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은 그렇게 부를 거예요. 왜 9번, 5번, 30번 위치가 신경선의 피복이 벗겨졌느냐? 그럼 저는 짧게 대답합니다.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져서 혈질이 이미 고지혈증이 됐고 간 기능이 떨어져서 어혈이 이렇게 형성되면은 저녁에 잠을 잘 때 어디를 누르고 자죠? 9번 53번을 꾹 누르고 자죠. 장시간 거기 누르면 혈액이 뻑뻑하면 어디서 쌓이겠어요? 눌린 데가 혈관이 좁혀진 데 쌓이죠.
그래서 이 막힌 시간이 길어지면 처음 막혔을 때는 약산이었다. 시간이 지나니까 중산이었다. 시간이 지나면 강산이었다 하는데 9번만 막힌 경우는 그냥 외형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자폐증으로 발견하고 9번에서 53번까지 통째로 막힌 경우는 그쪽에 신경선의 피복이 벗겨져 버리면 기형적 자폐가 일어난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 이제 그동안에 임상 경험을 해보면 통상적으로 15세 미만은 치료 효능이 아주 높습니다. 여기 써놓은 대로요. 근데 이제 그러면 15세 미만, 15세 이상이 되면 치료 효능이 떨어진다. 이 얘기는 이제 무슨 근거냐 하면 혈관이 막힌 시간이 오래될수록 어혈이 잘 안 나옵니다. 어혈을 빼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게 잘 안 나오고요. 그래서 보통 15세 미만에서 발생한 증세는 치료 효능이 높은데 가끔은 아마 여기 아는 분도 상당히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도 그 환자를 직접 관리해서 효능 나타나게 한 강사가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그 경우는 지금 31인데 31에도 완치된 사례는 드물게는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 이게 해보면 그러면 이러한 방법들이 왜 치료가 되냐고 하면 그동안에는 뇌혈관을 막고 있는 이물질을 녹여서 빼내서 피를 잘 돌게 해서 스스로 세포 분열이 일어나게 하는 방법으로 치료 도전을 안 했기 때문에 뇌질환이 어려운 질환으로 봤지, 우리 인체는 어느 부위든 피만, 맑은 피만 잘 돌게 해주면 스스로 복원된다, 이거를 기준으로 진단을 했더라고 하면 뇌질환이 지금처럼 그렇게 치료하기 어렵고 예방한 증세는 아니다 하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뉴게릭, 손의 위축증이에요. 뉴게릭, 손의 위축증 하면 이 두 가지 병은 대부분 같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의 위축증이라고 하는 것은 손해가 크기가 자꾸 작아지는 걸 손의 위축증이라고 그러고, 뉴게릭은 어때요? 팔다리 근육이 서서히 빠지는 거. 그런데 이 뉴게릭이라고 하는 이 병 자체는 이게 나타나는 현상도 그렇고, 내가 여기서 이 논문에서 강조하려고 하는 부분은 포인트는 뭐냐고 하면 이 병은 기존에 있는 현대의학 시각으로는 진단할 수도 없고 치료할 수도 없다고 하는 내용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 논문을 쓴 의도 자체가요. 이제 왜 그러냐고 하면 전 시간에 강의했듯이 우리 인체의 모든 세포들은 뇌파 전류에 의해서 수축 팽창하는데 그 전류를 연결해 주는 것은 신경선이 하고 있는데, 전신에 덮여 있는 신경선의 피복이 어느 부위가 벗겨져서 뇌파가 누수가 된다는 현상을 과연 현대의학으로 그걸 진단하고 그 자리를 찾아서 피를 잘 돌게 해서 산도가 떨어져서 스스로 복원되게 하는 이런 사고력을 가질 수도 없고, 신경선의 피복이 벗겨져서 뇌파가 어디가 누수됐는가를 과학 장비로 진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뉴게릭이라고 하는 이 병은 어느 정도나 심각하냐, 전 세계에서 완치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한 4, 5개월 전에 TV 자막에 나왔더라고요. 미국에서 41세 된 여성이 뉴게릭 진단을 받았는데, 진단 딱 받고 나서 이 여성이 취한 행동이 뭐였냐, 자기가 뉴게릭 진단 맞고 뉴게릭 진단 받은 사람 다 조사해 보니까 단 한 건도 나은 사례가 없고 말기가 너무 비참해.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떤 선택을 했냐, 나도 어차피 저 길로 갈 것 같으면 멋지게 살다 멋지게 죽자. 그래놓고 자기 생일날 친구들 다 불러다 놓고 생일장에 걸푸덕지게 하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보다 의술이 월등히 발달한 미국에서 나이가 41살밖에 먹지 않은 여성이 뉴게릭 진단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가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단 한 건도 완치된 사례가 없다는 겁니다. 맞죠? 근데 여기에서 내가 이 논문 중에서 이제 강조하려고 하는 부분은 뭐냐? 현대의학 자체가 뉴게릭은 병이라고 진단하는 방법 자체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근육이 마비돼서 팔다리 기운이 빠져서 못 움직여야 이게 뉴게릭 아니면 근육신경마비라고 진단하지, 앞으로 이 병이 올 겁니다, 이 출발이 뉴게릭입니다는 진단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진단을 하면 기운이 빠지기 전까지는 뉴게릭이 의심됩니다 이렇게밖에는 얘기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27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이런 환자들을 접해봤을 것 같아요, 안 접해봤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에? 서울시 접해봤죠?
근데 어떤 사람은 치료하니까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된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치료가 될 사람과 안 될 사람의 딱 구분을 해보니까 뭐냐, 뇌계력이 지금 진단한 게 어때요? 신경선의 피복이 벗겨져서 뇌에서 100볼트의 전류를 보내는데 그게 70볼트, 50볼트, 20볼트, 10볼트 약해지면서 팔다리 근육이 장기 기능까지 다 떨어지면은 머리만 기능이 남아있고 하체는 다 마비되는 게 뇌계력이다. 근데 이거 신경선의 피복이 벗겨졌고 벗겨진 부위가 어디냐? 9번, 53번이라고 딱 아주 못 박아버렸어요. 그러면 아는데 왜 이걸 두려워하느냐? 이게 관건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알고 있으면서 두려워하느냐?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장기에 연결된 신경선의 피복이 벗겨져서 이게 누수가 일어나면 위무력증, 장무력증까지 동시에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위와 장 기능이 동시에 무기력증에 빠져가지고 입에서 하수도 썩는 음식 썩는 냄새가 나고 피가 안 만들어지니까 혈관이 가늘어지고 반설사를 하고 입에서 백태가 낄 정도 되면은 뭐냐, 어떤 음식물을 먹어도 이미 영양분을 우리 몸 안으로 끌어들이는 기능이 망가져서 피양이 서서히 줄어들어서 혈관 자체까지 소멸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선생님 소변보다 바람 불어서 넘어갔어요. 근데 이거를 빨리 결단 내리려고 하면 어떡하느냐, 팔다리가 이유 없이 몸이 아픈 증세가 별로 없는데 팔 쪽이든 다리 쪽이든 기운이 나는 힘을 주려고 하는데 힘이 안 들어간다 그러면 이게가 초반이라는 거예요. 뇌파가 약해지는 게 초기 증세라는 거죠. 근데 이 초기 증세에 신경선의 피복이 벗겨져서 몇 볼트가 누수되는지 과학적 장비로 진단할 방법이 있느냐 제가 반문하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기운이 쭉 빠져서 걸음도 제대로 못 걸을 정도가 돼야 당신은 뇌계력이다, 근육신경마비다 이렇게 진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병으로 진단받으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이 논문에 내가 정리해 놓은 게요. 뭐냐고 하면은 외형상 아무 증세가 없고 근육도 부들부들한데도 팔다리 힘이 쭉 빠져서 마비가 돼서 숨이 끊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근육이 경직돼서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들면서 힘이 빠지는 증세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근육이 돌처럼 굳으면서 뇌계력이 증세가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근육이 부드러우면서 나타나느냐, 이거는 신장과 간 기능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혈액 속의 산도가 높아져서 피의 유속이 늘어진지서 혈액 속에 흐르는 여러 염분들을 화학 반응에 의해서 응고시킬 정도로 강산성을 포괄적으로 산성을 띠면 근육이 경직되는 쪽으로 나타나고 9번과 53번 있지만 신경선의 피복이 벗겨져서 전류만 서서히 약해지면 모다가 돌다가 서서히 힘이 빠져서 못 주는 새 가면 근육이 서서히 단단하게 굳지 않고 기운만 빠지는 증세 두 가지로 나타난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내가 알고 이미 경험도 해봤어요. 근데 이제 치료를 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사회를 안 하고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되면 어떤 진퇴양난에 빠지냐. 내가 쉽게 비유법을 써볼게요. 하수도 구멍이 꽉 막혀가지고 물이 안 내려가서 차 올라와. 물을 내려가게 할 방법은 찌꺼기를 빼내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렇죠. 유일한 방법은 그 방법인데, 근데 찌꺼기를 빼내자니 피가 부족해. 근데 피가 만들어지려고 하면은 영양분을 흡수하는 기능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이거 피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영양분을 넣어도 파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강산의 산화작용이 혈액 속에 있는 여러 영양분들을 산화작용으로 녹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강산 해독제를 섭취시켜야 될 수밖에 없고, 또 피가 만들어지는데 필요한 갖가지 영양분을 섭취시키려고 하면 진액을 섭취를 해야 되는데 이게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이거를 소화시키지 못하고 위에다가 오래 놔두면 어떡할 거냐. 이렇게 해서 위무력증에 빠져서 위에서 음식물이 오래 두면 어때요? 여기서 발효가 일어나면 가스가 찹니다. 그래서 뱃속에 빵빵하니 퍼질 때가 되면은 우리로서도 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댈 사람과 안 댈 사람 구분을 여기다 논문에다 적어놓은 핵심이 뭐냐? 강산 해독제와 진액을 소화시키지 못할 정도로 위와 장 기능이 망가진 사람은 우리 방법으로도 손쓸 수가 없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 넘어가서
그러면 이 상태에 됐어도 끝까지 포기해야 되느냐? 내 가족이라면 그래도 내가 경제력이 있다면 아직도 한번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아직도 여러 개 있겠느냐? 여러분들 생각 어때요? 있어요. 이때가 돼도. 그럼 그 방법이 뭘 거냐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때가 되면 피도 안 만들어지고 몸의 기운도 다 빠져 들어가면 불로 말하면 거의 이제 꺼져 들어가는 불이거든요. 꺼져 들어가는 불빛에서는 성냥개비 얇은 걸 몇 개 얼려놓고 조금 타면은 어때요? 조금 더 굵은 걸 놓고 화력이 확 살아나면 어떨까요? 굵은 장작 놓고 굵은 장작에서 불이 붙으면 생나무를 얼려도 탑니다. 우리 몸이 체력이 만들어질 때 그러면 처음에 이 위와 장 기능이 살아나기 이전까지 어혈 300cc 빼고 생혈 300cc 넣고 어혈 300cc 빼고 생혈 300cc 넣고 이러면 체력이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안 떨어지죠. 근데 문제는 병원에서 이걸 해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 방법을 피 빼면 그것만 빼서 해 그러지 이거 해서 낫을까 겁나죠. 내가 그동안에 해보니까 현대 의사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자기가 못 고치는 병을 남이 고치는 걸 제일 두려워하더라는 거라. 실제 내심은 그거예요. 자기가 못 고치면 남도 못 고쳐야 되는데 자기가 못 고치는 병을 남이 고쳤다. 본인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럼 저들은 그럼 이놈아 네가 배워서 네가 해. 내가 다 공개해주지 않느냐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생명의 소중함을 알면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해볼 수 있는 여력은 방법론적으로는 있는데 현실상은 그게 좀 불가능하다 하는 거를 근데 여기 수혈받는 건 안 써놨어요. 어차피 거기까지 안 되니까 이건 내가 얘기만 해주는 거. 그래서 요거를 읽어보면 이제 그거를 여기다 설명해 준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뉘게릭이라고 하는 병은 참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오직하면 제가 어때요? 여러분들이 가족 아니면 손대지 말라 그러죠. 그만큼 이게 치료하기 어려운 병입니다. 근데 제가 무슨 얘기 한번 해줄까요? 무슨 무식이 용감할 수 있어요. 왜 용감하냐? 내가 실화를 얘기할게요. 내 주변에 아주 가까운 사람이 있는데 나로 보면 너무 고마운 사람이라. 근데 그 집 아들이 나이가 41살인데 머리가 갑자기 깨질 것 같더니 가슴이 답답하고 숨을 못 쉬고 팔다리 기운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진단이 안 나와. 그 병원을 두 군데 가니까 뉘게릭이 의심스럽다 이라는 거예요. 근데 확진 판정을 못 해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들은 내용 이해하겠죠? 병원에를 몇 군데를 다녀봐도 머리는 터져 죽었으니까 직장 생활도 못하고 이게 3개월 동안 이 병원 저 병원 이제 전전하는데 우리 집에 나를 가까이 오는 사람은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아는데 그 아들을 끌어다가 이걸 하게 하고 싶어요. 근데 그 아들이 받아들일까요? 이걸 전혀 모르는 사람은 나이가 이제 41밖에 안 됐으니까 현대 서울대병원 이런 데를 믿지 이걸 믿겠냐 그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못한다고 딱 잡아찌더니 이제 아버지가 안 되게 얘기를 들으니까 안 되게 생겼으니까 이제 강제로 데리고 왔어요. 근데 처음에 사회를 이제 하라고 집에서 하라니까 하기 싫은데 하니까 어때요? 코가 씩씩 굴죠. 반발도 심하고. 근데 어느 부모든지 이런 게 있더라고요. 부모가 돈이 많고 경제력이 있으면 자식이 지 마음에 안 들어도 대가리 비밀 수밖에 없어요. 부모가 돈이 없으면 바라볼 게 없으면 팽구고 달아나는데 부모 말 무시하다가는 이 다음에 아무것도 안 도와주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어거지로 대가리 뒤를 밀으니까 어때요? 불만이 아주 많이 쌓였죠. 그러더니 3번 사회라니까 본인이 이제 불러서 물어보고 할 정도로 바뀌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다뤘냐? 이 연선장이 머리가 똑똑해요. 내가 이렇게 강의한 내용을 핸드폰 번호 줘해놓고 영상을 탁 넘겨주고 네가 들어봐. 그러니까 긴가민가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마침 이게 최근에 일어난 일이라 이 논문집을 줬어요. 이거 읽어봐라. 근데 이거 읽어본다고 여러분들 잘 알겠어요. 착한 것도 안 읽어본 사람이. 그래서 주니까 8번 사회를 했을 거예요. 8번 사회를 딱 하니까 그렇게 머리가 터질 것 같은 두통이 홀딱 없어져. 가슴 답답한 게 없어져. 팔다리 기운이 생겨. 다시 기운이 돌아와.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직장 취직해야 되겠대요. 취직했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할 때 이게 다시 재발하면 참 힘드니까 하는데, 이 병이 이렇게 무서운 병인지 모르면 이렇게 무식이 용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바로 초기에 바로 했기 때문에 이런 효능을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사열 지도하는 사람이 용감해요. 내 말귀를 잘 알아듣거든요. 제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사열요법을 이렇게 보고할 때는 그런 얘기거든요. 내가 가끔 왕창 빼, 몰아빼기 해. 내가 옛날에 뺄 적에는 신문지 접어서 이만큼 또 뺐어. 그런데 내가 여기서 많이 빼는 양을 딱 정해주면 선생님이 그만큼 빼라고 했는데 부작용 났어요. 이 얘기가 엄청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내 입장에서. 그러면 포괄적으로 이 진액을 섭취하면서 안전하게 뺄 수 있는 양을 하는데, 항상 내가 300cc를 빼라, 500cc를 빼라 하는 기준은 영양분, 철분, 염분 3대 요소를 보충할 때 그만큼 빼고도 안전하다 소리예요. 또 이것도 그걸 먹어도 설사를 안 하고 몸으로 잘 흡수할 때예요. 근데 요거를 잘 흡수를 하니까 그거 빼고 하면 오늘 얼마 나왔는가 물어봐라 그러면 적어도 500cc에서 800cc까지 뺐다고 그래요. 한 번 뺄 때. 400cc에서 그것도 재밌는 얘기하고요. 저울에다 슬쩍 다뤄봤더니 900cc더래요. 그래서 놓으면서 그랬다 그러잖아요. 아이고 500cc 조금 넘었네 하고 그냥 얼른 봉지 치웠다 가더라고요. 이렇게 빼니까 불과 몇 번 만에, 한 6, 7번 만에 본인이 의식하지 직장에 다시 복귀할 정도로 이렇게 회복이 빨리 나타나요. 그래서 이 사열요법도 여러분들이 많이 빼라고 할 때 그 많이 빼는 게 어느 정도까지 빼도 이게 견딜 수 있느냐, 그리고 보사의 균형을 맞추면서 빼느냐 그냥 빼느냐, 또 그 환자가 복이 있어서 어혈을 빼는데 다행히 잘 나와주느냐 안 나와주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새로운, 요즘에 이 뇌결핵 환자가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리할 거는 이미 입안에 백태가 끼고 입에서 군둥내가 나고 혈관이 좁아들 정도는 무조건 손 대지 마십시오. 저는 그래요. 하도 저는 답답한 말을 좀 하소연하면 그렇거든요. 이거 내 방법이 맞다고 해서 신도 아닌데 100% 다 낫을까요? 아니죠. 그러면 현대의학에서는 단 한 명도 완치가 안 되고 우리 방법으로 60, 70% 치료가 된다고 하면 누가 정답일까요? 이게 정답이지. 그렇죠. 근데 말기 때와 초기 때, 초기가 치료 효능이 빠르다. 상식이죠. 그래서 뒤에 말을 어떻게 정리냐. 뇌결핵은 초기에 바로 얼른 하는 게 가장 상책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팔다리 기운이 빠질 때 바로 시작하면은 그때는 어때요? 근데 그때도 강산 해독제나 진액을 정상적으로 설사하지 않고 소화시킬 범위 내에 있을 적에는 하면은 효과가 그만큼 기적처럼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은 얼마든지 여지가 있으니까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럼 여기서 이제 돌려서 뇌결핵이 걱정되면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팔다리 힘이 약간 빠지고 의심스러우면 8번, 9번, 53번, 1번 빼주면 뇌결핵 예방이 가능하다. 이 얘기도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뇌결핵은 장 기능이 완전히 떨어지기 전에 초기에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그걸 정리하는 겁니다. 이 논문에다가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이제 읽어봐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고요. 이제 좀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어떤 병이든지 이제 1, 2, 3, 4, 5, 6 해서 10까지 도달하면 우리가 죽는다고 생각합시다. 10이 되면 죽고 1부터 출발하면 2부터 병이에요. 그렇죠. 2부터 병에서 2, 3, 4, 5, 6, 7, 8, 9, 10 해갖고 산도가 10이 되면 사람이 숨을 이제 못 쉬고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죽음에 임박하다고 하는 거는 신장과 간 기능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혈액 속에 산도가 강산성을 띄었다.
그럼 이게를 내 표현대로 순수한 표현을 하면 피가 썩었다 이렇게 진단하면 돼요. 그럼 피가 썩은 이 강산 혈질이 되면은 강산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을 다 종합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오늘 강의에 들어보면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뇌결핵이 됐던 암이 됐던 모든 환자들이 뇌에서 오는 질병이에요. 뇌에 물이 찼다. 많이 들어봤죠? 물은 지금까지 배운 게 왜 찼을까요? 산도가 높아서 산의 농도를 묽게 희석시키기 위해서 수분을 끌어모은 것이 물이 찬 원인이다. 그러면 산도가 높으면 물이 찼다는 것은 이미 산도가 높다는 얘기죠. 그럼 물이 찬 상태에서는 산도가 높은 상태다. 확신되죠? 그럼 산도가 높으면 산소 포화도는 어떨까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럼 산소가 부족하면 두통은 어떨까요? 심하게 오겠죠. 완전 고갈되면 의식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죽음 직전에 왔다는 거예요. 뇌에서 물이 찬다고 하는 것은 거의 지금 한계점이 거의 도달했다. 그럼 뇌 종양, 뇌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세포 분열을 빨리 한다. 산도가 높다는 반증이죠. 고열이 난다. 산소가 부족함으로써 우리 몸의 항체가 면역 기능을 잃은 상태에서 외부에서 들어온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물이 찬 데서 자리를 잡고 있다 소리예요. 그래서 근원과 항체가 싸우면 혈액 속에 산소가 고갈되면은 산소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혈액을 통해서만 공급을 받으니까 혈관을 확장시킬 목적으로 신경선에 흐르는 전류를 합선시키면 고열이 나요. 그럼 죽음 직전에는 어떨까요? 산소 부족이 심장이 빨리 뛰게 하면 혈압이 오르고 고열이 나고 의식이 없고 이게 동시에 일어나겠죠. 그러면 이 정도 상태인 사람의 얼굴을만 보고도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 공부 조금만 배운 사람이면 얼굴 딱 보면 이분이 지금 산도가 높아서 한계점이 왔다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는 순간 알아챌 수 있다는 겁니다. 생리치료 진단을 하게 되면 산도가 이 정도 되면 복수가 찰 수 있고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세균이 들어오면 고열이 날 수 있고 산소가 더 부족하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미 눈으로 보는 순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상태가 된 상태에서 현대의학으로 치료를 하면은 과연 어떤 방법으로 치료 접근을 할까 하는 게 문제예요. 복수가 찼다. 쓸 수 있는 약이 뭘까요? 이노제죠. 근데 이노제를 내가 알고 보니까 이노제의 양리 기능은 두 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두 가지 기능이 강제 기능이에요. 강제 기능. 강제 기능이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우리 인체 근육을 수축시키는 기능을 해서 걸레 짜듯이 강제로 이거를 심장으로 밀어 넣어가지고 바깥으로 수분 배치는 강제 기능 약성이 하나가 있고 심장을 빨리 뛰게 해서 심장으로 혈액을 강제로 밀어 넣어서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수분을 배치라는 두 개 강제 기능이다 보니까 이 부작용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3일 이상은 쓰려고 안 해요. 부작용이 워낙 심하니까.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이노제를 쓰다 안 되면 주사기를 넣어서 빼내죠. 근데 이렇게 복수가 찬 거를 현대의학으로 보면은 이노제의 강제 기능을 쓰는데 신천의학에서는 어떻게 접근할까요? 강산을 해독해서 수분을 끌어모을 원인 자체를 없애주는 방법으로 하면 이게 부작용이 날까요? 안 날까요? 그럼 여기도 질문 들어갑니다. 사람마다 산의 강도가 전부 다를까요? 같을까요? 전부 다르죠. 그럼 예를 들어서 복수가 찰 정도 되니까 한 번 강산 해독제를 150알을 먹였다. 150알을 먹었는데 이게 안 된다. 200알, 300알 먹여야 될까요? 150알만 끝까지 고집해야 될까요? 늘려야죠. 근데 여기서 내가 하나 이제 정리해 줄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양약은 특정 성분을 농축시켜서 나오는 강제 기능이기 때문에 한 알 먹으라고 하는 걸 두 알을 먹거나 세 알을 먹으면 생명에 위협을 느낄 소지가 많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신천의학은 처방의 논리가 약의 강제 기능이 아니고 수분을 끌어모은 원인, 복수가 찬 원인자 물질을 해독하는 거로 접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산이 혈액 속에 산도가 높기 때문에 수분을 끌어모았다. 이렇게 접근을 했기 때문에 강산 해독제로서 수분을 빼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산이 10일 수도 있고 12일 수도 있고 사람마다 천태만상이면 어떤 사람은 150알이 적정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200알이 적정할 수 있고 죽음 직전에는 300알이 적정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게 산도가 다르기 때문에요. 그러면
아이고 이거 내가 정확하게 맞출 수도 없고 이 정도면 한 150알 먹이면 될까? 근데 깜빡 잊어먹고 500알을 먹였다. 부작용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단지 돈만 손해본 거예요. 200알 쓸 거를 그 이상 썼으니까 돈만 손해본 게 이게 내가 주장하는 학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강산 해독제는 어때요? 임신 중독증이 왜 걸린다고 배웠죠? 태아가 세포 분열하면서 나오는 산을 산모의 심장과 간이 걸러줘야 되는데 산모 본체 것도 못 걸러주고 있는 상태로 기능이 떨어졌는데 태아가 세포 분열하면서 나오는 약산과 중산을 산모의 심장과 간이 그걸 여과를 못 해줘서 산도가 높아지니까 그 산의 농도를 묽게 희석시키기 위해서 수분을 끌어모은 증세가 임신 중독증. 산소 부족에 의해서 췌장이 인슐린을 배선하지 모르면 임신성 당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강산 해독제를 쓰면 어떻게 될 거냐? 붓이 당연히 빠져야죠. 태아의 머리가 비정상적으로 컸다. 모든 생명체는 산도가 높아서 산에 녹이려고 하는 기능이 생명에 위협을 주면 비정상적으로 세포 분열을 빨리 하면은 비정상적으로 커집니다. 근데 요즘에는 과학이 발달하니까 뱃속에 들어있는 어린아이를 한 5개월만 되면은 머리가 비정상으로 크면 통계의학적으로 보니까 머리가 비정상적으로 큰 아이들이 나서 키워보니까 자폐아가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뱃속에 넣고도 얘 자폐증이 위험이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해요. 그러면 뱃속에서 비정상적으로 지금 머리가 커지고 있는데 한 3, 4개월에 진단을 했어요. 우리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할까요? 가능성 없을까요? 이때도 강산 해독제를 쓰면은 효능이 상당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거는 위험하고 어떤 거는 위험하지 않느냐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양리 기능이 우리 혈액 속에 있는 이물질을 응고시키거나 아니면 혈액 속에 사는 백혈구나 적혈 여러 생명체들을 죽이는 기능이면 이놈이 죽은 시체가 혈전 덩어리들이 탯줄을 타고 태아에 들어가서 혈관을 맞으면 장애 요인이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감기약이나 항생제나 호르몬제 이런 것들은 임신 중에 절대 복용하면 안 됩니다. 맞죠? 예. 그런데 피를 맑게 하는 해독 기능만큼은 임산부나 젖먹이나 누가 먹어도 부작용이 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요. 안 나서면 안 나섰지 우리 거 갖고 부작용 날 일은 없다 그러거든요. 그래도 실제적으로 그동안 이런 걸 해봤을 것 같아요? 경험이 없을 것 같아요?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강산 해독 기능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충분히 알아둬야 되는데 지금 과연 뇌에 물이 찬다고 인후제를 쓴다고 그게 강산이 해독되겠느냐? 신장과 간 기능이 회복돼서 맑은 혈질이 되는 효능이 있겠느냐? 뇌 쪽으로만 물이 찼다 그러면 뇌의 피의 유속이 느려서 산소 부족이 물을 고이게 만들었는데 뇌를 막고 있는 말초무혈관을 막고 있느니 혈관이 뚫려서 피 유속이 빨라짐으로써 고인 물을 흐르게 하면 맑아지듯이 산도를 떨어뜨리게 하는 양리 효능이 있겠느냐?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전혀 관련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최선을 다해보다가 하다 끝나는 거지 완치. 그래 제 눈으로 보면 어때요? 충분히 살릴 수 있는 환자들을 생짜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답답함을 내 얘기가 아니고 실화로 얘기를 해주잖아요. 예전에 강의해놓은 거 보면 어떻게 해요? 미국에서 의사들이 근 10개월을 파업한 적이 있습니다. 몽땅 10개월을 총 의사들이 파업을 하면은 파업에서 환자를 안 받는 동안 사망자 숫자가 늘어나야 되죠. 당연하게요. 그래서 어느 기자가 의사들이 전체가 10개월 동안 파업하는 동안에 사망자가 몇 프로나 늘어났는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사망자 명단을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기가 막힌 통계가 나왔어요. 10개월 동안에 사망자가 60%가 줄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있는 환자가 물이 찰 때는 인후제를 쓰고 또 산소 부족에 의해서 면역 기능이 떨어지니까 그 물에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감염됐어요. 감염되면 쓸 수 있는 약이 뭘까요? 항생제, 스테로이드, 호르몬제, 우리말로 표현하면 농약. 농약은 어떨까요? 다른 기능을 더 순간적으로 망가뜨릴 수밖에 없죠.
그러다 안 되면 주사기로 물을 빼요. 그것도 아니고 종양이 있으면 수술로 잘라내요. 과연 이런 기능들이 물이 차고 죽음에 임박한 이 환자들한테 피가 맑아져서 산도가 떨어지는 양리 기능 치료 효능이 있겠느냐? 뇌혈관이 열려서 피가 빨리 돌므로써 산도가 떨어지는 효능이 있겠느냐? 신장과 간 기능이 회복돼서 물이 차는 원인 자체가 소멸되는 피를 맑게 하는 기능이 있겠느냐 하고 따져보니까 너무 화가 나서 제가 자주 하는 말 뭐예요? 참 저렇게 많이 배우고 저렇게 어리석은 자격증 따기도 참 힘들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핵심은 뭐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요. 뭐냐가 하면 이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태동하는 이 특성 자체가 과학을 비방하는 목적이 아니고 과학이라고 하는 본질은 한 부분을 끊어서 세밀하게 보는 것만 있지 생리치료 전체를 보는 기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부분씩 끊어서 보면은 비정상적으로 물이 많으니까 이노제를 쓰거나 주사기를 빼내는 게 올바르게 방법이 여기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균이 들어오면 항생제를 쓰든가 스테로이드 호르몬제를 써야 된다고 생각하지, 그게 거기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자리 잡은 게 1차적으로는 혈액 속에 산소 부족이 면역 기능이 떨어진 원인이요, 산소가 부족한 건 산도가 높아진 게 원인이요, 산도가 높아진 것은 혈관이 막혀서 피의 유속이 느려진 것이 원인이요, 피의 유속이 느려진 건 어혈이 혈관을 막은 게 원인이요, 어혈이 생긴 원인은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이요. 이렇게 진단하는 시각 자체가 과학 속에는 없다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을 설명하는지 이해하겠죠? 예. 그러니까 현대 학자들한테 얘기하면은 부모는 주사기로 뺄까, 이노제 쓸까, 세균 들어오면 항생제 호르몬제 쓸까, 종양이 있으면 수술로 잘라낼까, 이궁리만 하지 나처럼 신장과 간을 회복시켜야 되고, 신장과 간이 회복되기 전에는 강산해독제를 쓰고, 강산해독제를 쪄도 혈관이 막힌 데는 해독 성분이 못 들어가니까 핏길을 열어줘야 돼서 사혈한다고 하는 생각을 지금까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난치병으로 불치병으로 보였지, 진단하는 시각, 우리 인체를 진단하는 시각을 성분학, 해부학, 통계학으로 보지 말고 나처럼 생리 이치와 화학 반응의 이치로 진단을 하면은 그렇게 그 순간까지 이미 진행이 됐어도 아직도 회복시킬 여력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제가 무엇을 설명하는지 이해가 돼요? 예, 저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강의하다 보면 제 나름대로 혈압이 좀 오르고 좀 그런 면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그런 차원에서 조금 이해해 주시면 돼요. 시간이 다 됐다고 하니까 조금 쉬었다 합시다. 자, 앉은 차례 차렷. 경례.